이거는 에세이나 이쪽보다는 전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천재는 아니지 않아요? 천재야? 뭐 그건 모르죠. 저희가 직접 봐요. 본 적은 없으니까. 네. 표지는 되게 예쁜데 내용은 예쁘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선유도 독서클럽의 호스트 김지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회차를 거듭하면서 게스트분들도 다양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실 이것도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읽고 있고, 그리고 책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신나게 수다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제목부터 아리송하고 책 장르 자체도 이것이 에세이냐 자연과학이냐 이렇게 말이 많은 책이라서 오늘 이 미스터리한 책의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나갈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리님, 명예 독서클럽 원년 멤버고. 안녕하십니까. 브람스 이후로 다시 등장하게 된 제리입니다. 이번에도 너무 책 열심히 읽었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벌써 3회차. 안녕하세요. 벌써 3회차 출연한 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희와 함께하게 된 구름님입니다. 네, 크랭크업에서 종종 가끔 PD로 일하고 있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앞에서 말했듯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히 이 책을 소개하자면 스탠퍼드 대학교, 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탠퍼드 초대 학장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그린 과학 에세이입니다. 네, 약간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네. 과학 에세이이긴 한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하고 이 룰루 밀러라는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말하는 화자인 룰루 밀러의 약간 인생의 경험, 약간 이런 거를 같이 그 전기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약간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느낌의 맞아. 책이더라고요. 구조가 좀 신기하고, 사실 저 처음에는 잘 안 읽혀가지고 앞에를 다시 읽게 되는 약간 좀 구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이론이나 정보 전달이 어쨌든 줄을 이루는 건 아니고,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과 룰루 밀러와의 이 얘기가 이렇게 교차로 돼가지고 흘러가는 이야기고, 답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좀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 소개를 한번 수리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네. 자, 룰루 밀러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를 나타내는 문장으로는 확신이라는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다정함이라는 질서를 세우는 작가 등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사실 좀 말을 하시는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상당히요. 약간 네. 작가분이 훌륭한 그 학계의 자제분이셔서 그런지 그런가요? 그 과학과 인문학이 아주 적절하게 섞인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과학 분야 교수고, 네. 이 어린 저자가 아버지한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세죠. 삶은 의미 없다. 넌 그저 먼지. 저는 그 말이 되게 저는 사실 이렇게 아버지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말 못 걸 것 같거든. 원래 약간 소설이나 이런 에세이나 아니면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다 보면은 시작할 때 주인공한테 되게 훅 다가오는 문장이나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책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이 저자의 아버지가. 그래서 약간 좀 세게 그래서 말해서 뭔가 영향을 주려고 했나라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이해는 안 됐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연스럽게 말한 것처럼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힘든데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내 의미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혼돈의 시기를 좀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주인공이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뭔가 존재론에 대한 그게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인공. 그래서 그 혼돈에 있다가 해답을 찾고 싶어서 조던의 어떤 그런 행적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이제 인상 깊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수천 개 병이 떨어지면서 그거를 다
라벨링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바늘에다 꽂아갖고 이제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사실 그 그림 자체가 사실 너무 특이해서 뭐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났을 때 네. 그 데이비드가 막 가족들을 이제 구하고 물고기 사원으로 달려가는 진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런 의지와 열정 같은 집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좀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저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인지를 처음에 이제 이 작가의 정보를 잘 모르고 보다가 이게 실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이제 룰루 밀러가 있는 현대 이야기가 이게 섞인 걸 알고 나서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안 힘들으셨나요? 전 작가의 말을 먼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논피션 에세이라는 그래요?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써있구나. 미안해요. 네, 저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갔었어요. 근데 초반에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되긴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표지는 되게 예쁜데 내용은 예쁘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후반에 나오는 어차피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보실 거니까 뭐 스포일러라고 칭하진 않겠으나 어쨌든 뒤에 가서 이제 약간 통수 맞는 게 좀 몇 개 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와 그다음에 인상 깊은 문장들을 하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에도 있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어서 네. 이어서 받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 물고기가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와장창 무너졌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물고기에 라벨링을 하는데 내가 태그한 게 잘못됐어. 그래, 그러면 그냥 물고기한테 바늘로 달아야겠다. 그 순간 그 지진이 나는 상황에서도 바늘을 생각하면서 그걸 달았던 그게 전 너무 그로테스키하고 너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위험한 순간에 얼마나 이거에 내가 몰입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저는 좀 사이코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저는 그걸. 근데 저는 약간 거기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데이비드가 우생하게 되게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치고 막 깔리고 막 이러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연구가 다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저 우생학을 믿는 내 입장에서는 난 그럼 열등하고 전능한 인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같이 고능하고 능력 있는 인류는 이런 상황 속에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거짓된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달려가서 그렇게 좀 직접 입에다 꽂고 비늘을 막 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별로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닐까도 생각했어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그 특징이 나열을 세우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흔히들 말하는 그 자폐 성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천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또 생각했어요. 천재는 아니지 않아요? 천재요? 뭐 그건 모르죠. 저희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스탠퍼드 대학에 그 총장까지 하셨으면 뭐 진짜 위대한 인물 아닐까요? 프로님. 저는 그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화자가 뭐 소랑 연어랑 페어 중에 뭐가 제일 다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 당연히 이제 물에 살지 않는 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화자는 연어가 제일 비슷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내장 같은 걸 봤을 땐 뭐 소와 페어는 뭐 폐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연어는 갖지 않고 있고 뭐 그러하다라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볼 때에도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잘 들여다볼 기회도 없지만 뭐 MBTI 같은 걸로 단적으로 만 우리를 판단하고 너는 이러니까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라는 관점을 좀 단정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발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발제는 저희 피디님이 직접 설정해 주신 건데 어쨌든 사전에 책을 다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했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를 항상 저희가 선정하죠. 그래서
발제자는 저희 담당 PD고 이 책을 우리가 새롭게 분류한다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까? 현재는 도서관 자연과학 코너에 배치되어 있음. 먼저 해야 이거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철학 쪽에 분류되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데피니션에 약간 재조명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피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할아버지가 소피에게 알려주는 철학책인데 그것도 약간 픽션에 좀 담아서 표현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좀 덩어리체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조던의 삶과 이 작가의 이 시선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정리가 되면서 데피니션을 다시 재정의해보자라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철학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어렵기도 하고. 제 생각인데 이거는 에세이나 이쪽보다는 전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있고 이제 뭐 반대되는 반동 인물이라든가 해가지고 장치가 있고 반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룰루 밀러라는 인물이 데이비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실제 룰루 밀러라는 사람은 과학 저널리스트란 말이에요. 데이비드라는 어떻게 보면 우생학이라는 그런 뿌리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아마 모를 수가 없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는 그 데이비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직접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데이비드를 약간 서브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반동인물로 붙게 만들어서 스스로 약간 탐사하는 그런 느낌 추적극 이런 소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책을 잘 모르니까 막 무슨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찾다가 문득 회의감이 들었던 게 이걸 꼭 분류해야 될까?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책 내용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너무 심오하게 여기 빠져든 거 아니야?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과학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데이비스가 빠졌던 가지치기의 함정에 나도 걸려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장르는 적어도 물고기처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굳이 카테고리를 붙이자면 이제 데이비스를 고발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모순을 담고 있는 거니까 저는 좀 고발서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걸 카테고리를 붙이고 싶은 걸 보니 어쩔 수 없는 나도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연과 그 자체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했던 내 자신이 너무 철학 우기기처럼 약간 주장한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댓글에 이런 거는 좀 얘기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주제를 저희가 오늘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나에게 물고기 같은 존재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틀렸으면 인정해야만 했던 혹은 내가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허상이었던 나만의 물고기가 있었는지 틀렸고 허상이었던 느낌은 촬영하고 이제 연출할 때 약간 권위가 있으면 이 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엄중해야 되고 막 철저히 말에 의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허상이라는 거를 한 3, 4, 5년 차쯤 됐을 때 그러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 이게 약간 올드와 뉴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아서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저도 여기에 좀 얹자면 저한테도 물고기 같은 존재가 제가 맞다고 생각했던 업무 방식이 전 물고기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후임이랑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태도에 맞춰서 그 사람이 따라주기를 제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 이건 왜 안 됐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니까 상대가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저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업무 방식, 내가 밑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무조건 맞진 않겠구나. 그래서 물고기가 사라진 거. 그쵸. 그건 올드의 뉴가 아니라 그냥 뭐 연차 이후에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냥 하면 올드한 뉴. 포장을 되게 잘하시네요. 올드한 뉴로 감사합니다. 네, 할게 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 이후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고도 한참 동안 생각했던 게 인간적으로 되게 멋있는 사람은 좀 감정에 시니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안 좋은 일이 뭐 생기든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떡하겠어. 뭐 내가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간에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한 일이 아닌데도 사실 감사하다 하고 사실 그냥 간단하게 죄송하다 해도 되는 일에 좀 더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구나. 감사를 전할 때도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뭐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지 막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했다가 언젠가부터는 전화를 직접 해서 뭐 너무 감사하다. 이거 덕분에 했다.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감사하는 거나 뭐 사과하는 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 거나 다 큰 일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좀 더 확실하게 그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약간 좀 감정을 표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약간 셋 다 지금 약간 성장 쪽이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물고기가 허상이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름님. 저는 네.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속단을 한 거였다. 자신의 분류가 그쵸. 너무 속단된 분류였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혼돈의 시기를 약간 겪고 있다 보니까 나를 오히려 가두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확고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좀 열어두고 다양하게 도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책이 이 질문이 주는 게 다들 자신의 편견을 다 깬다라는 식의 말로 다 약간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가지 질문 하나를 좀 더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조던처럼 끝까지 질서를 세우는 삶과 저자처럼 혼돈을 받아들인 삶 중 어느 쪽에 더 끌리는가. 요건 이제 성장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질서를 세우려고 사는데 제 삶은 혼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냥 혼돈을 받아들인 삶이 저 맞는 것 같고 이제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끌리는 건 사실 질서인데 맞아요. 그냥 내 현생은 혼돈이죠. 추구미가 질서인 거예요. 추구미? 네. 추구하는 바? 추구바. 네. 저는 약간 혼돈 속의 질서는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서 속의 혼돈은 못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처럼 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원칙에 자기가 잡아먹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혼돈 속에 살면서 힘들고 좀 풍파도 겪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원칙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혼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수리. 전 혼돈이에요. 질서를 계속 세우다 보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질서에 예외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 예외에 내가 변명하게 되고 그게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열등과 우등이 있고 뭐 그런 것까지 갔다고 저는 그게 치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편안한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은 다 혼돈이다. 그래서 저는 혼돈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조던이 이제 바네를 들어서 물고기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본능적으로 약간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뭔가 있었는지 그 순간을 기억했다면 조던을 이해할 수 있는 바인가? 저는 사람이 상황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을 할 때 계속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미뤘어요. 내일의 나에게 미뤘으나 위에서 찾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쯤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 사실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 하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납기를 맞췄거든요. 그럼 됐죠.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몰리면 몰입력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 데이비드가 이걸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는 저는 글쎄요. 그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이제 연극 이런 거 이제 할 때 녹화해서 편집해서 내는 게 처음으로 영상이라는 것을 내가 접할 때였는데 한 밤을 새벽 5시가 됐는데 그 시간이 간 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나한테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니까 이게 일이 되면 정말 난 행복한 삶이겠구나라고 이제 했는데 그 순간은 사실 아직도 평생을 약하면서 잊지 못하는. 다른 주제도 한번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데 저 이거 사실 미리 받았는데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와 라고 했던 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가요?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삶의 의미다. 이거를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생에 낭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낭만이 없는 삶은 좀 너무 삭막하고, 물론 목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뭐 소소하게 노을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게 인간의 삶을 좀 덜 피곤하고 덜 삭막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낭만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되게 서정적인 네. 대답이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네, 저는 삶의 의미를 지금도 저는 찾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행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뭐 같이 가는 사람이랑 안 맞아 싸울 수도 있고 희노애락이 모두 다 있는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사람과 뭔가 평안함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 있으시다면? 좋은 여행이 아니었어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랑 이모랑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곳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다 좋을 수만은 없다. 네, 그게 삶의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같이 데리고 나간 다음에 공원에 있는 돌멩이 하나 지어주고 이게 삶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삶의 의미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은 이해를 못 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돌멩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을 한 게 반려돌 막 이렇게 키울 때 내가 뭐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뭐 보석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캐가지고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너가 뭐 삶의 의미를 찾고 싶으면은 돌멩이 들어서 한번 봐라. 너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바뀐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삶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돌멩이를 보고 너는 뭐 안에 보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너의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소중하게 가꿔주고 싶다. 그럼 너는 약간 가꾸는 게 너의 삶의 의미일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주고 싶어요. 의미 부여 네. 네가 알아서 하려. 약간 근데 그 룰루밀러 아버지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내가 앞에 얘기했지. 근데 이제 거기는 삶의 이제 의미 없다. 돌이다. 거기는 너무 허무주의적인 생각인 느낌이고 저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제가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행복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젊을 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좀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체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데 그 순간순간마다 돈을 모으면 젊을 때 행복을 찾아서 뭘 하고 시간을 조금 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체력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그렇게로 행복을 찾는 게 삶의 의미다라고 그냥 그렇게밖에 정의가 안 내려지더라고요. 진짜 엄청 고민했는데 약간 뭐 다른 말보다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민들레가 그저 풀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 귀한 약재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책에. 그래서 남에게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당신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물고기는 이제 사라지는 허상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건 네. 이제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 뭐 어떤 게 있었는가 당신에게 귀한 게 저는 근데 약간 정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거에 좀 집착하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우산 네 친구들 다 갖다 주고 너 혼자 비 맞고 집에 올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의 어떠한. 근데 저는 제가 비를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비를 안 맞으면 행복하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뿐만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볼 때 꼭 눈을 마주치진 않더라도 이 사람한테 서로 왔다는 신호라든지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속되게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고 쟤는 나랑 별로 안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상호 간에 뭐 왔다 가는 인사 혹은 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오늘 했던가. 저는 약간 제가 어딘가를 오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신발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를 댕겼어요. 저희 본가가 제가 파주여서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제 6시에 8시 등교해서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사실 하면 1년 정도 되면 신발이 좀 해지거나 좀 더럽거나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바꿔주고 싶으시잖아요. 새로 신발을 사면은 그 이제 원래 신던 신발은 버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굳이 안 버리고 싶다. 뭔가 약간 얘한테 추억이 생긴 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 삶에 약간 전우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때. 두 번째는 약간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뭐 그런 속된 말로 그런 똥차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저는 이제 뭐 새 차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네, 막 엔진 오일도 막 최대한 빨리 갈고 이러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보기에는 되게 그게 그렇게까지 뭐 의미 있는 행동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뭐 어디를 오고 가거나 같이 할 때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좀 소중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르네. 신기하다. 다 다르네. 마지막 뭐가 다르? 저요? 이게 뭐 다른 분들도 사실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친구 또는 전 추억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어가지고 나쁘게 헤어진 전 남친과의 추억도 전 되게 소중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갔을 때 뭔가 좋지 않았던 것도 좋았던 것도 저는 저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줬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편지 이런 거 다 모아놓거든요. 저도. 네. 저는 이거 다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집 정리할 때 한번 그거 열면 이제 정리 못 해요. 그게 추억이 얘랑 이때 이랬지. 얘는 잘 살려나 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나서. 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고 네. 뭐 그런 분류적인 부분들이 어제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오늘 못했던 것 같아요. 우생학이라든지 뭐 분류나 정의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안 하고 좀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일단 얘기 나눠봤습니다. 4번째로 했는데 제리님 어때요 오늘?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브람스 이후로 정말 또 책을 안 읽고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또 촬영 준비하고 시나리오 쓰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짧은 A4 용지로 된 거 맨날 10장씩만 보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시동 걸려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역시 독서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도 열심히 책 읽고 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리님 벌써 이제 3회차. 네. 저는 원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렇게 항상 독서클럽에 기회가 돼가지고 책을 읽게 돼서 되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책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몇 시까지 읽었다 그랬죠? 새벽 5시까지 읽었습니다. 쉽지 않은 책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참여해준 구름님 어때요? 저도 사실 책을 거의 안 읽는 사람인데 이걸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완전 하루 다 들여서 읽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물고기나 과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나 싶었는데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런 비판까지 가니까 재밌고 식견이 넓어지는 책이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손유도 4번째 독서클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제발 좀 누가 댓글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론의 여지가 많은데 저희가 다음부터 내용글에다가 토론의 여지글을 하나 올릴까 봐요. 그래서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콘텐츠 목적이니까 많이들 달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독서클럽에서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